세계적인 악재로 각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때입니다. 적절한 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이상한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웃고 넘기기에는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가정 경제가 절체절명에 처할 수 있는 때니까요. 오늘 현재 전 세계에서 웃기는 짜장 짬뽕 취급받는 이상한 3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의 두테르테입니다. 두테르테는 1일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과정에 항의를 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경찰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당국의 정책에 두말 없이 따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1일 시위 현장에서 21명이 구속이 되었는데 모두 다 유언비어에 속거나 정부 비협조자들이라는 거죠. 봉쇄 조치에 따르지 않아도 잘못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봉쇄 지역인 줄 모르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잠시 동네 가게를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도 안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봉쇄 구역에서 얼씬거리면 얼차려를 시키는 등 경찰이 강압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많이 보았지만 바로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찍소리하지 말고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모든 판단은 두테르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총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6,000명 이상을 총으로 쏘고 자신도 직접 몇 명 정도는 처리했다라고 자랑하는 두테르테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만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세계적인 악재를 두려워하는 필리핀 국민들은 두테르테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니까 더 막 나간다고 합니다. 지지율도 높고요. 아무튼 필리핀은 정말 위험하네요. 셋업 범죄도 넘치고 총기 사고도 비일비재하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저러니. 두 번째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실천하고 있는 때인데 보우소나루는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해라. 죽는 것이 뭐 대수냐. 우리 모두 언젠가는 다 죽는다. 죽을 수도 있지. 라고 했습니다. 브라질인들은 하수구에서 뒹굴어도 끄떡없다. 걱정하지 마라. 치료약이 있다. 등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보건부에서 내린 국가정책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부하라고 국민들에게 직접 명령을 했습니다. 거의 미친 짓을 하고 있네요. 지금 브라질은 경제도 엉망이고 세계적인 악재로 250명 가까운 국민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10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경제를 살려야 하고 그러려면 죽어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위기에는 앞뒤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 지지도도 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보우소나루를 제외하고 주지사 등 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언론들까지 대통령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개무시해라. 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것은 브라질은 야당이 질이 멸렬해서 찍을 사람이 없어서 보우소나루를 지지한다. 탄핵도 반대한다. 라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잘못은 결국 국민이 잘못 뽑은 결과이고 무조건 지지한 국민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뻘짓의 대가 아베입니다. 물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처럼 일본 국민들이 무조건 지지해주니까 더 막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아베는 이미 도쿄올림픽 도박을 하느라고 일본 전역에 세계적인 악재를 이미 확산시켰고 지금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100명 검사하면 40명이 나오는 등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거부하는 등 정말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적극적인 검사로 히트를 치고 있는 한국을 시기해서 적극적인 검사는 죽어도 안 한다면서 일본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아베인데요. 이런 아베가 어제 오늘 갑자기 일본 국내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베가 일본의 각 가정마다 첫 마스크 2장을 우편 택배로 보내주겠다. 잘 빨아서 사용하면 오래 사용 가능하다. 라고 긴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 이후 일본에서는 아베 노마스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온갖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인 가구는 어떻게 하냐부터 끝도 없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은 환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긴급 대책이 필요한 때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놓은 대책이 첫 마스크 2장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도쿄올림픽 때문에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기 결정이 내려진 24일부터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내린 긴급 대책이 이 모양이니
전 세계에서 일본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베가 이 모양이니 정말 일본 국민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위기 상황이다, 폭발적 확산이 이미 진행되었다, 의료 붕괴가 예상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도 아베는 첫 마스크 빨아서 사용하기를 제안하고 있으니 이러고 놀고 있는 일본이 신기하네요. 두테르테, 보우소나루, 아베까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국민들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외출 자제, 집단 모임 통제 등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를 해야 할 판인데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베 마스크를 검색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창피 나오고 있는 아베의 꼴이 보입니다. 다 일본 국민들의 자업자득. 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동학 게이미 운동에 뛰어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1분기, 2분기, 10년 후 삼성의 현재와 미래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보면 2019년 삼성에게 어떤 해였냐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메모리 기준하고 비메모리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위주로 가는 거니까 메모리 기준으로는 2016년에 한 38조 매출을 찍었었고 2017년에 60조, 2018년에 무려 72조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날아올랐다가 2019년에 이제 50조로 조금 하향 조정, 곤두박질 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상승 사이클일 때 대형 IT 회사들도 재고를 아무래도 쌀 때 사둬야 된다라는 어떤 마인드로 임하기 때문에 무한정 재고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향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면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 재고 조정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끝나기 전까지는 가격이 좀 미끄럼틀을 타듯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만의 특징은 아니고 디스플레이나 MLCC 같은 것들 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의 이 시스템 반도체 상황은 조금 달랐죠. 2016년에 13조 3천억 정도, 이게 2017년, 18년에 14조 정도까지 올라오고 2019년에 14조 7천억 정도, 약 한 15조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데 반올림하면 사실상 비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이 탑티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 탑티어라고 할 수 없는 삼성이 엑시노스 시리즈나 그러니까 AP 시리즈 모뎀 솔루션이랑 어차피 토털로 가는 거죠. SoC, 그 다음에 파운드리 EUV 7나노, 5G 토털 솔루션, 자율주행 칩셋, 아우디랑 또 계약한 바 있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과거를 이야기했으니까 미래라고 한다면 곧 닥칠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즉 단기적인 미래와 단기적인 미래를 함은 지금 세계적인 이슈와 어느 정도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가 또 있겠습니다. 그건 10년 후, 20년 후를 말하는 건데 5년 후, 10년 후 정도, 그러면 이제 지금의 어떤 세계적인 이슈와는 조금 분리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의 단기적인 미래부터 한번 보고 그 뒤에 장기적인 미래를 연이어서 한번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미래부터 가보죠. 사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저는 주가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상황은 단기적으로 1분기, 2분기 정도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1분기가 초단기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발표만 남은 건데 다들 아시는 대로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고 TV 수요도 감소했고 도쿄올림픽 같은 것도 연기됐고 소위 B2C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대외 여건이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런 일반적인 TV를 만드는 업체, 일반적인 스마트폰만을 만드는 업체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반대급부의 언택트 수요 증가에 따른 서버 수요 증가, 그러니까 뭔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수요에 의해서 재택근무 아무래도 하게 되면 서버 사용량 당연히 많아져야겠죠. 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유튜브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런 거 많이 하게 되고, 아마존 이런 걸로 많이 시키게 되고, 그런 쇼핑도 많이 하게 되고, 인터넷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에 언택트 수요, 그것은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 증가라고 뭐 이어진다. 그게 반대급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파트가 서로 누가 더 강하냐라고 싸우는 건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어쨌든 언택트 수요 증가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영 환경을 보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거의 약간 경착륙 느낌?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성장할 것이다. 삼성이 올해를 휩쓸 것이라고 컨센서스를 이제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하향 조정한다는 거지 삼성이 꺾인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장 폭이 조금 완만하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큰 변화가 없고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당연히 다운 스트림이고 서버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조금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IM 사업부나 DS 쪽에 디스플레이 같은 쪽 그런 어떤 분야, 가전 분야, CE 사업부 이런 데는 당연히 조금 저조하겠죠. 전체적으로는 살짝 저조할 수밖에 없다. 서버용이 물론 그 성장세는 계속 가주겠지만 결국 여기서 2분기까지 한번 싸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2분기까지도 현재 유럽, 미국의 상황을 보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한 2분기 때 한 6천만 대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 원래 컨센서스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년 동기 볼 때, 그 다음에 D램이나 낸드의 비트 그로스도 뭐 그다지 낸드 같은 건 조금 플러스 되고 비트 그로스가 D램 같은 거는 조금 마이너스 되겠지만 비트 그로스 여기서 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도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D램이나 낸드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의 웨이퍼의 칩이. 그러니까 칩 단위 어떻게 계산하기보다 비트 단위로 계산한다. 그거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된다. 낸드는 뭐 한 3% 올라갈 거고 D램은 한 3% 떨어질 거다. 뭐 요 정도로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예측을 많이 컨센서스에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현재 서버 수요 폭증으로 고정거래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고정거래가 흐름은 플랫 혹은 조금 상승, 소폭 상승 요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즉 2분기까지 중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영업이익은 명백한 상승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예측 불확실성이 많지만 반도체는 탄탄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ASIC 주문형 반도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 반도체는 고객 주문에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범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예를 들어 화웨이가 이 AP 같은 경우에는 범용이긴 한데 아무튼 AP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 우선 하이실리콘이라는 설계 자회사의 설계를 의뢰하고 거기서는 반도체의 어떤 그 설계도를 작성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도의 어떤 IP들, 그러니까 IP가 결국에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반도체 특허죠. 그런 것들을 특허를 가진 회사들, 뭐 대표적인 회사로 ARM이 있죠, ARM. 그런데 기초적인 특허들을 라이센스를 주고 일단 일괄 계약으로 맺고 그 다음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반도체 칩 개수당 내가 반도체 한 개 팔 때마다 너한테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ARM 말고 또 많아요. 그런 뭐 유명한 회사들한테 뭐 비디오 IP로 치면 우리나라의 칩셋 미디어 같은 업체들도 있죠. 물론 베리실리콘이나 뭐 그런 회사들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이미지네이션 같은 회사도 그쪽에서 유명하고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마지막에는 TSMC나 삼성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7나노, 6나노 등으로 양산을 하고 수익을 이제 모든 그 참여한 업체들이 그 반도체 칩이 팔릴 때마다 나눠 갖는 구조죠. 이 산업의 특성상 주문에 따라 생산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시황을 훨씬 메모리보다 덜 탄다. 어느 정도 주문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시황이 조금 사이클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삼성은 글로벌 AP에서 퀄컴, 미디어텍 다음으로 세계 3위라고 보시면 되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강자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마디 보태자면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지 센서와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삼성이 물론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AP도 잘할 수 있고 뭐 모뎀 칩도 잘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 항상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5G 모뎀 칩이면
퀄컴을 넘어선다는 게 근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AP로 가면 그 AP도 결국에 스냅드래곤이죠. 그런 걸 넘어선다는 게 근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지 센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에서 소니를 삼성이 넘어섰고, 파운드리에서도 기술력에서 절대 TSMC에 지금 지는 상황이 아니죠.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미지 센서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이미 양산되는 것도 1억 800만 화소급, 올해 하반기 1억 5천만 화소로 소니를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고, 삼성의 이 CIS는 삼성에서도 쓰고 뭐 LG에서도 쓰지만 샤오미 같은 중국 회사에서도 인기가 좋고, 그 얘기는 확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소니가 이번 연도 플래그십으로 내세우는 최초의 5G 스마트폰에도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죠. 이 이미지 센서 세계 1위 업체가 자사의 이미지 센서를 안 쓰고, 소니가 자사 거를 안 쓰고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쓰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한 뭐 SoC, 시스템 온 칩셋이나 디스플레이 DDI,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등도 고루고루 요즘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뎀 칩이나 AP 그래픽 프로세서를 원칩으로 하는 이른바 엑시노스 브랜드가 중국 스마트폰 업계에서 요즘 인기가 좀 괜찮고요. 또한 파운드리도 삼성의 미래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뭐 파운드리는 자주 말씀드렸으니까요. 7나노 뭐 세계 최초였고, 7나노 EUV, 6나노 양산 중이고, 5나노도 올해 예정돼 있죠. 이 계획에 실로 굉장한 속도라고 볼 수 있고, 퀄컴, 뭐 엔비디아, 바이두 등의 수주를 이미 따낸 바 있고요. 물론 이제 TSMC라는 벽을 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퀄컴을 삼성이 AP나 이 모뎀 칩에서 넘는 것보다는 파운드리에서 TSMC를 넘는 게 훨씬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삼성이 잘할 수 있는 제조 분야이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고요. 메모리 위주 회사로 한계를 느끼는 삼성이 이 비메모리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폴더블 폰, 5G 네트워크 장비, 이쪽도 폴더블 폰 기술로서 세계를 또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서 지금 리딩 업체로 나아가고 있고, 5G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죠. 이게 화웨이하고의 격전지인데, 요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5G 네트워크 장비 아주 삼성에게 경쟁력이 될 그런 쪽이다. 이번에 보너스도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부에서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삼성 내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폴더블 폰, 이 세 가지 키워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기저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AI입니다. AI 기술력이 모든 지금 산업에서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 AI에 대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요즘 반도체 설계도 AI가 하는 수준입니다. 그 모든 거를 한다는 의미 아니지만, 초기 포뮬러 같은 건 사람이 당연히 짜서 주지만, 그 이후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베이스를 통해서 스스로 이 팩터들을 이용해서 반도체 직접도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AI 설계 기술도 이제 계속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유명 회사들에서는. AI 기술력 수준은 분야에 따라 뭐 차이는 있지만,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적용되고 상용화되는 수준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요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고요. 요즘 삼성전자가 유명한 이유가 이 동학 개미 혁명으로 삼성전자가 유명하죠. 정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면 전 이제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요즘엔 주식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이 수급 추이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18년도 최악의 시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주워 담았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외국인이 빠져가는 속도와 개인이 들어가는 속도가 차트로 이렇게 확연히 크로스되면서 표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뭐 제가 당연히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참 공부하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20대에서 30대가 요즘 에셋 얼로케이션, 즉 자산 분배나, 예전에는 자산 분배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예금, 적금 위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너무 극단적으로 주식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부동산, 주식 그리고 적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금, 뭐 원자재 이런 거 채권 이런 거를 얼로케이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에셋 얼로케이션의 근거 아래서 주식을 하신다 하면 이 젊은 분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올바른 가치관에 근거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주식 시장이라는 곳이 트레이딩 매매를 뜻하죠.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수급만 보면서 하는 거. 그 트레이딩과 도박은 진짜 뭐 미수, 신용 이런 거 다 끌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다 뭐라는 거죠? 승부를 보려는 거는 거의 경마장 수준으로 간 도박이 되는 거고 트레이딩은 또 시스템으로 자기가 어떤 카지노처럼 52%의 승률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들이 또 다른 정의가 있겠지만 그리고 투자가 공존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도박, 투자가 공존을 하는데 세 가지를 똑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신이 하는 것이 투자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인지 도박인지 저는 세 가지 다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박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는 게 뭔지는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이 이왕이면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넘기는 이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을 동업한다는 마음가짐을 잘 갖추시고 시작을 하신다면 그래서 나는 진짜 반도체 사업을 내가 감히 창업을 못 하는데 삼성전자 주주가 돼서 반도체 사업을 내가 동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만약에 이제 그 진짜 동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만약에 짜장면집 하나라도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동업하려고 한다면 그 주변 상권이나 뭐 사람들 동향이나 나이대나 뭐 위치나 그런 거 권리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하겠어요. 그 마음으로 잘 알아보고 하시면 뭐 젊은 분들도 후회 없는 도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학개미운동이 요즘 이 언론에서 뜨겁길래 저도